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 되면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죠. 이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이인호 교수,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김연학 초빙 교수, 사회연대포럼 정영권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올해 이맘때쯤이면 항상 이 최저임금 얘기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동계가 일단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된 1,800원을 최초 제시안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7년째 10,000원 이상 내놓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교수님, 노동계가 제시한 1,800원, 이 입장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예, 아마 올해가 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고, 네. 대통령께서 그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부분이 10,000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약속의 이행 차원에서 아마 이 1,8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근데 지금 저희의 그 경제 상황을 보시면은 작년 1년 동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그 경제가 어려웠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자영업 이런 그 최저임금이 그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곳이 서비스업, 자영업 이런 쪽인데 네. 그 부분이 무척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최저임금이란 것이 요구하는 거하고 그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하고 그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시하고 요구는 하실 수가 있는데 과연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받아들여줬다. 그러면 고용에 대한 어떤 효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결국 대통령 공약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한다면은 그 공약을 지킬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연학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3, 4년 동안에 우리가 이 급격한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인한 그 고용 사정 악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논란을 많이 벌였습니까? 사실 지금 집권당의 송영길 대표조차도 집권 초기에 지나치게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오히려 그 임금 시장에 근로자들의 그 일자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그렇다고 실제로 또 근로자들 임금이 그렇게 향상된 것도 아니에요. 그 혜택을 본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우리가 여러 차례 토론했지만 사실은 많은 노동자들 오히려 일자리를 밀려나고 그리고 또 실제로 또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명목상 인상됐지만 그걸 못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저는 저렇게 물론 이제 협상 전략일 겁니다. 1,800원이 24% 인상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카드를 내민 것은 아닌데 정말 저런 식의 투쟁 방식을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조금 이제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저는 우리나라에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 들어오는 이 노동조합들, 이 민노총, 간노총이 과연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정말 대표하는 것인가? 사실 노동자라고 하면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노동자라고 하면은 정규직의 그죠?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고 개인 사업자라고 이름을 하지만 사실상의 노동자인 자영업자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직 잡은 없지만 또 잡을 구직 희망자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면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 구직 희망자의 64%가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그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이렇게 또 급격하게 올리면 일자리 구할 수 있는 일자리 줄어든다. 네. 사실은 뭐 일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지만 우리 사회 산업계 많은 구성원들이 경제학자들 비롯해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리면 이렇게 일자리가 굉장히 악영향이 있다라고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실 현실성이 없는 24% 인상을 들고 나온다는 거 보면 참 우리나라 노조가 지금 70년대, 80년대 아니고 조금 더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구호적인 성격으로 들고 나오는 것이 좀 안타깝고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 구조가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계가 이 1,800원을 그 목표로 해서 갔던 건 아닐 겁니다. 아마 협상 과정에서 분명히 중간점을 찾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제 중간점을 찾다 보면은 1,800원 정도는 제시해야 된다고 아마 전략적으로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정용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최저임금을 두고 첨예하게 이제 우리가 맞붙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이제 상황에서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최저임금을 몇 프로 올렸냐면은 올해 이제 1.5%, 작년에 이제 2.87%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숨고르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고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예. 이제 올해 대체로 이제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한 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소상공인들 대단히 어렵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 취업하는 근로자들도 대단히 어렵다. 그런데 대체로 이제 뭐 10월 정도 되면 집단 면역이 끝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에는 소비가 좀 폭발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그럴 경우에 노동자들이 좀 의욕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야 된다. 이런 뭐 경쟁 성장과 관련된 거시경제와 관련된 전망을 하나 가질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노동계에서 요구한 것은 18,000원이 높다고 이렇게 뭐 주는 측에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생계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혼 단신 근로자가 작년에 생계비 기준으로 한 208만 원 정도 이렇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생계비 전문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제출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안해서 한 224만 원 정도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너무 무리한 그런 요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럼 경영계는 지금까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언제 한번 동결이나 삭감 주장했지 2% 3%라도 처음에 인상안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노동계만 막 뭐라 할 것이 아니고 경영가도 책임 있는 자세를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88년 1월에 462원, 487원으로 최저임금이 처음 시작한 이후에 경영계의 주장대로 하면 지금도 최저임금 3,000원도 안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계도 좀 합리적인 안을 낼 수 있도록 하고 마찬가지로 노동계도 같이 설득해야 되는데 경영자, 노동자 중에서 그 여전히 어려운 것은 저임금, 빈곤 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요구를 가지고 공박할 것이 아니고 서로 좀 마음을 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좀 상생의 그런 자세로서 좀 요구안을 냈으면 좋겠고 이건 뭐 초기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상하는 과정에서 네. 뭐 수렴되리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 적정 가격, 적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로 입장이 굉장히 다릅니다. 매년 반복됐던 일이긴 한데 올해도 좀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 생계비라는 건데 이게 이제 혼자 사는 직장인이 한 달 동안 얼마가 필요할 것인가 그거를 평균치를 내보니까 208만 원 정도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를 보는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과 또 해석은 또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208만 원. 글쎄 208만 원 가지고 모자라겠죠. 뭐 예, 제대로 이게 뭐 잘 살려 그러면 208만 원까지 되겠습니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좋을 텐데요. 예. 네.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글쎄요. 뭐 필요한데 제 얘기는 이 이상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면 최저임금 10만 원 한꺼번에 올리셔도 될 것 같고 지금 그 최저임금이 결국 걸려 있는 섹터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영업이라든지 서비스업이라든지 사실상 그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곳입니다. 네. 우리가 다른 이야기하면서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 임금의 어떤 차이를 보시면 최저임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분야를 보시면은 경제의 모든 곳이 다 최저임금이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제조업이나 이런 쪽은 제 생각에 208만 원 이상 받으세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계가 과연 208만 원을 안 주고 있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지금 제일 문제는
그 어려운 사실상 자영업 쪽은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희들이 식당 가보시면은 제일 없는 찾기 어려운 사람들이 종업원입니다. 사실 식당이나 이런 서비스업에서 제일 먼저 그 손을 대는 곳이 임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을 더 올리면은 그 가게를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이 임금 올려가지고 이 받게 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게 문 닫고 회사 망해가지고 못 받게 된다면 과연 이거 올려가지고 뭐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올렸을 때 이것 때문에 득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냐? 거기는 사실상 지금 최저임금에 안 걸려 있는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차상위들은 다 올라갈 거거든요. 그럼 결국 그쪽에서 이 어떤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가장 최저임금에 민감한 계층, 아까 말씀하셨지만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계층은 오히려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시면은 이 208만 원 과연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뭐 생계비 그렇게 큰 돈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네. 과연 이것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크게 그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뭐 경영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총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최저임금, 그러니까 적정 생계비는 이제 중위값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이라는 건 적정 수준은 중위임금의 한 뭐 45%에서 60% 정도를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낮춰 208만 원에 그 정도 계산해 보면 한 18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최저임금과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다라는 게 이제 경영자 총협회 경총의 주장인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총의 주장은 사실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빈곤 계층,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수준인데 이걸 평균치 중위값으로 비교하면 논리로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뭐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저는 이제 사실 또 노동계에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생계비가 중요하면 왜 차등 지급은 반대하냐는 거죠. 지금 사실 지역별, 업종별 차별 차등 지급이 그 의무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저는 뭐 이 자리에서 누차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생계비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이 상당히 다릅니다. 네네. 그죠? 대도시는 특히 이제 주거비가 많이 드니까 네. 지역별로 분명히 엄연히 생계비가 208만이라는 평균치고 지역별로 분명히 다른 것이고 그다음에 업종별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업종도 지금 정말 같은 최저임금 대상이라 하더라도 풀타임으로 제조업에 종사하는 분, 즉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세대주인 경우하고 단순히 알바성으로 세컨다리 어너라고 그러죠. 이제 부수입원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를테면은 통계를 보면 최저임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은 정말 점이 한 30%밖에 안 되고 63%는 중산층인데 뭐 주부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뭐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잠깐 용돈 벌기 위해서 파트타임을 하는 거 이분들은 뭐 최저임금이 몇백억 오르고 내리고 하는 크게 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다면은 정말 생계비가 중요하다 그러면 생계비를 보전해야 된다 그러면은 지역별 차등, 지역 업종별로 봐서 정말 풀타임으로 이렇게 하루 종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들은 당연히 저 정도는 드려야 되는 거고 그렇지만 또 업종별로 그렇게 뭐 생계비에 연연하지 않는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까지 맞춰줘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이 업종별 최저임금도 못 맞추는 데가 뭐 많은데 우리 한 15, 6% 되는데 그 중에서 농림업은 51.3%, 숙박 및 음식점업 42.6%입니다. 저 이런 업종은 반 정도가 아예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최저임금이 안 되지만 일을 하겠다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아니겠습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 생계라기보다는 어떤 용돈을 벌기 위한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런 생계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업종별 혹은 지역별로 차등화를 도입해서 그분들에 맞게끔 생계비를 맞춰주는 뭐 그런 필요성이 오히려 강조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예. 제가 오늘 반박해야 될 네. 내용이 좀 많은데요. 네네. 일단 최저임금 인상으로서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은 충분히 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그 상위 계층들은 괜찮은데 이렇게 별로 최저임금이 올라갔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산입범위라 해가지고 복리후생비라든지 상여금을 갖다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산입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시키면 차상위도 조금씩 오르고 하면서 전체 임금이 조금씩 균질하게 올라가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바라고 한 것이 최저임금의 효과인데 사실은 산입 범위를 넣으면서 차상위 계층들이 혜택을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조금 나은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공공부문이라든지 이런 데들도 최저임금 그대로 그렇게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중위임금 기준으로 해서 최저임금이 62% 올라왔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중위임금이 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중위임금이 2019년 기준으로 234만 원입니다. 네. 최저임금이 180 우리가 지금 2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만큼 중위임금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1,000만 번째 되는 노동자의 임금이 234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위임금 자체가 지금 따라서 밀어 올라가지 가는 효과를 갖다가 제대로 못 만들어낸다는 걸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 전체적으로 인상시키되 어려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을 재정이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관련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최저임금 자체가 다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 두 번째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자료들이 대체로 경총의 자료나 중소기업 중앙의 자료인데 아까 구직자 뭐 60%가 뭐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했다는데 거꾸로 노동계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저임금 빨리 많은가야 된다는 이런 요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52시간 하면서 시간 줄여졌는데 근로시간이 임금인데 우리 임금은 제대로 지금 못 받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요구는 훨씬 더 그거보다는 높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총에서 이제 제출한 지금 뭐 최저임금 미만율이라고 이야기하죠. 319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이라 했는데 사실은 최저임금 강행 규정이 돼가지고 최저임금 미만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숫자와 관련해서 사실은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숫자예요. 왜냐하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선정한 최저임금 영향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최저임금의 1.2배 정도 되는 한 4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그중에서 319만 명이 다 최저임금 미만 받고 있으면 그게 법이 작동되겠습니까? 노동계에서 보기에는 한 10% 정도 뭐 이 정도가 최저임금 미만율이라는데 예를 들어 보면요. 택시 같은 경우에 요즘 어렵습니다. 사회적 거리 주기 때문에 그렇죠. 10시 이후에는 영업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급 못 주니까는 택시를 세워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임금 못 받으니까 노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야, 기름값은 내가 낼 테니까 벌어 들어오는 수익의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택시 영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당연히 뭐 최저임금 미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발생하는 이런 수준인 것이지 강행 규정인데 저 데이터 저 319만 명이나 최저임금 이하로 우리 최저임금과 갈등 사항들 많이 나옵니다. 대체로 뭐 근로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요청하는 이런 경우들 보면은 건수가 그리 많지 않아요. 일 끝나고 피니시하고 갈 때 내가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으면은 근로감독관한테 바로 노동청에다가 바로 고발합니다. 요즘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사실은 신뢰하기 어렵다. 대단히 낮춰져 있다. 과거에 간시 단속하는 뭐 경비 노동자들 최저임금 적용제라든지 뭐 외국인 노동자들 뭐 등등 이런 사례들도 있는데 네.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최저임금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저 데이터는 사실은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사실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최저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에 있는데 지금 비중이 뭐 이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데 최저임금 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법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임금법에. 저희가 이 임금에 관한 것이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산입범위나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예. 이 가격이란 것이 상당히 구조가 복잡합니다. 모든 상품들에. 그러니까 최저임금 자체를 올린다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생계비를 꼭 받느냐? 예. 당연히 노동시간 줄여버리면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 이것이 뭐 위법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마 편법이 가능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시간을 줄인다든지 예. 그 알바제를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그 추가적으로 네. 지불해야 되는 수당을 줄인다든지 그렇게 되면 사실상 최저임금 올려봤자 가져가는 거는 늘어나질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 돌아가고 싶은 것이 결국은 중위임금이나 여기가 살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이것이 이제 시장이 작동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가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려가지고 차상위로 올려서 그렇게 되면은 차상위는 올라갔는데 최저임금 계층에 걸린 사람들은 한 절반 정도가 고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이 최저임금에 걸려 있는 노동자들 몇 사람을 희생시켜 가지고 차상위 사람들의 월급을 올리지,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월급 그 중위 계급의 월급이 올라가는 건 당연히 바람직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최근에 아주 재밌는 현상이 뭐였냐면 네. 올해 초에 그 넥슨이라는 게임 업체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ICT 업계에서 네. 월급 인상 바람이 확 불었어요. 그것이 처음에는 게임 업체에 있다가 플랫폼으로 나갔다가 나중에서는 그 기술 직군하고 상관없는 곳까지 파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런 어떤 임금 인상이 사실 시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임금 인상입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중위임금이 제대로 올라가고 해야 되는 거지. 이 제일 밑에를 갖다가 올려가지고 밑에는 한 절반은 저기 직장을 잃고 나서 그 위에가 올라가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노노 갈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자꾸 노동자 그쪽으로 문제가 얘기신 거죠. 번지는 거 아닌가? 결국 사측하고 어떻게 잘 하셔가지고 임금을 올릴 생각을 하셔야지 왜 가장 바닥에 있는 사람들 직장 잃는 걸 갖다가 활용을 해서 중위 월급을 올려야 되는 이거 저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김현석 교수님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차등 적용 아까 말씀을 주셨잖아요. 네네네. 왜 대도시, 중소도시 또 여건이 다르고 네. 업종별로도 다르고 지역별로도 다 업종 상황이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최저임금도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 차등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노동계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최저라는 거는 가장 적은이라는 의미인데 가장 적은 게 많으면 이게 무슨 최저라는 의미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생계비는 또 평균 중위권을 가지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 분명한 거는 생계비, 이 기본적으로 이거는 생계비 지분을 위한 것 아닙니까? 생계비가 자기가 처한 가족에서 그냥 아빠가 돈 잘 벌고 나는 그냥 학생이냐라고 하고 혹은 대도시 서울에 사느냐 혹은 시골에 사느냐 생계비 차이가 분명히 있고 가족의 어떤 가장으로서 생계비를 책임져야 될 사람의 입장하고 최저임금 대상자라 하더라도 그냥 알바성으로 파트타임으로 잠깐 용돈 버는 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생계비를 위해서라고 그러면 생계비를 정확하게 어떤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들의 생계비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하려면 지역별, 업종별 한번 구별해서 보는 것, 그 사람이 처한 세대준이 아니냐 한번 구해서 보는 거는 정말 너무나 필연적인 과정을 해야 하는데 그거 없이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평균 얼마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이만큼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비논리적인 것 아닌가요? 사실 차등 적용이 아마 이 최저임금제가 적용됐던 1988년인가에 한번 되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논의는 시작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으로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도 이제 합리적이라는 얘기를 드는 게 코로나를 19에 타격을 입은 업종별로 다 다르고 그 피해 정도가 그리고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또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눠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적절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뭐 차등을 줄 것인지 업종별로 차등을 둘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의들이 있었고 사실은 뭐 저도 작년부터 이 자리에서 뭐 그전부터 계속 이것과 관련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말 긴밀히 논의하고 해서 답을 줘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 답을 제대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이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이 구조 속에 과연 최저임금을 차등할 수 있을까와 관련해서 대단히 뭐 의문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보다 앞서 이제 생계비 기준으로 자꾸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저게 풀타임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82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비혼 단신이 아니고 대체로 복수의 가족을 데리고 있다는 거죠. 뭐 한 명 또는 두 명 정도는 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계비 기준으로 2, 3인이 사는데 182만 원으로 그게 가당키는 한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구를 갖다 생계비 기준으로 노동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업종별, 지역별 차등화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올해 지금 2025년까지 15달러 되도록 우리 돈으로 한 뭐 16,000원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 하원에 올려져 있고 상원까지 논의가 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주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뭐 7.25달러에서부터 뉴욕주 같은 데는 15달러, 캘리포니아는 14달러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요. 일본도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일본이 뭐 큰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별로도 차등을 두고 이랬는데 최근에 일본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중앙의 임금 올라가니까 노동자들도 전부 도시로 다 몰려가고 마찬가지로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회사도 전부 도시에다가 하고 도시에다가 공장을 차리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이
균형 발전에 완전히 져야되고 도시는 더 사람이 많이 몰리고 농촌 같은 경우에 더 힘들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서울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하고 그다음에 뭐 어디 연천이나 동두천에 8,000원 하면 뭐 전부 이사 오든지 아니면 차 타고 긴 시간 걸리더라도 이쪽으로 다 몰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왜 우리가 88년도 해보니까 당장 1군, 2군으로 나눠서 했거든요. 460원, 487원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떤 노동자는 1등 노동자고 어떤 노동자는 2등 노동자냐 하면서부터 또 그쪽에는 안 가요. 음식 숙박하면 하루 그렇게 차등 두면 누가 거기 가서 힘들 일을 하겠습니까? 좀 많은 데 가지고 기다리고 할 일이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곡돼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측면도 있다.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나 국회가 이런 것을 정부가 좀 제대로 설명해가지고 전수조사해서 의견 수렴해서 각국의 사례를 봐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목소리는 높아지는 거죠 지금. 제가 조금만 네, 김 교수님 말씀 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 1988년에 한번 했었어요. 그때는 이제 지역별은 아니고 네네. 업종별로 1군, 2군으로 했었는데 사실 그 당시는 굉장히 그 고도 성장기였고 사실상 그 완전 고용이 시행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뭐 저도 뭐 86세대지만 그 당시 졸업하면 뭐 웬만한 직장에 쉽게 취직할 수 있었고 지금은 뭐 명문대학을 나와도 취업 자체가 어렵고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다른 것이고 네. 임금 수준이 좀 낮더라도 업무 수준이 심플하면은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그 많이 몰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다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최저임금 경총이 내놓은 자료니까 신뢰할 수 없다. 그런데 뭐 저는 그것 떠나 어쨌든 통계를 샘플링해서 통계를 조사한 거니까 그런데 아까 그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 한번 잠깐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미만율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분명한 거는 똑같은 기관이 한 거는 뭐 절대 숫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도 트렌드는 우리가 네. 무시할 수는 없는 추세나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추세. 최저임금 미만율이 2015년에 같은 경총조사에서 네네. 11.4%였는데 2020년에 15.6%였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도 최저임금 위반하고 있는 업소가 한 50% 정도 한 5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다는 것, 즉 최저임금을 못 맞추고 있는 기업들이 혹은 고용주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거고 또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도 보면 2016년에 1,810건인데 작년에 2,901건이에요. 그러니까 네. 1,000건 이상 늘어난 한 50% 똑같은 한 50% 최저임금 미만율 추이도 50% 늘어나고 위반 이것도 뭐 사실은 한 건이 신고되면 그 뒤에 위반한 업소는 사실 10건 더 이상이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를 안 하거든요. 근데 보면 저기도 한 50% 이상 늘지 않았습니다. 트렌드를 보면 분명히 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기업들이 못 맞추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거는 같은 기관의 자료에서도 시계열로 보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반박하시겠어요? 예, 아니 최저임금 이제 미만율 저거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근로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보는데 아까 농업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농업이나 어업 현장도 외국인 노동자 없으면 거의 일 못하는 거 다 아시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아공단에서 52시간 제한돼 가지고 안 되니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요새 딸기 모종 심으러 또는 뭐 고추 네. 모종 심으러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노동자들도 다 최저임금 안 주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데이터와 관련된 신뢰 부분들이 이 데이터 신뢰 부분 아마 조금 더 확인해 보시면 신뢰가 좀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 대상이 몇만 명이냐 이렇게 했을 때 400만 명 정도 되는데 319만 명이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냐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위반 건수들 사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17년 넘었으면서 2천 건을 넘었었는데 그때 발생한 게 뭐냐면 그전까지 주휴 수당이라는 게 별로 몰랐습니다. 사실 받는 노동자들도 몰랐고 네. 주는 사용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주휴수당 내라고 알바로라든지 청년 유니언 등등에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주휴수당과 관련된 논쟁이 깊어지는 것이고요. 사실은 400만 명 중에서 2,900건이거든요. 우리나라 알바 해더라도 이렇게 뭐 위반해가지고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사용자들도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렇게 나쁜 분들이 아니에요. 대체로 그냥 돈 10,000원 줄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급 10,000원 줄게. 그 시급을 10,000원 줬는데 뒤에 주휴수당 문제가 나와가지고 위반이 사례가 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8,700원보다 더 낮춰주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현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조금 더 주는데 주휴수당 문제가 걸려가지고 쪼개기 알바 문제가 생기고 14시간 그래서 뭐 알바생들도 이제 온 데를 막 뛰어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꾸로 자영업자 입장에서 또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는 숙련도가 떨어지가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이지. 그래서 위반 건수로 봤을 때도 저거 우리나라 전 국민 대상이 2,900건 정도 나타나는 거는 저렇게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에서 10% 보는 건 노동계 10% 봤던 것도 저는 많이 본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경비 노동자라든지 또는 뭐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이 지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이제 급격하게 인상이 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들과 평가들, 분석들이 있었는데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그런 자료를 냈더라고요.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될 경우에 최대 30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자료를 내놨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노동계가 제시한 23.9% 인상하는 것과 비교한 한 25% 정도 인상을 했을 때는 한 50만 개 정도가 일자리가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건 뭐 예상치고 전망치기 때문에 뭐 맞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분석한 결과는 그런데 이거는 또 노동자 측면에서는 걱정되는 부분일 수 있거든요.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그렇죠. 예, 결국 저희가 항상 그 가격은 가격이고 과연 그 가격에 거래를 할 수 있느냐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올려놓는다 그래가지고 그 가격이 내가 그 가격에 물건을 팔 수가 내 물건을 팔 수가 없다면 나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그 아까 차등 지급하고 관련해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결국 그 차등 지급이란 것이 시장의 가격이 이쪽 시장하고 저쪽 시장하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가격이 높은 쪽에는 아무래도 공급이 늘어납니다. 아까 이미 말씀하셨지만 뭐 가격 낮은 쪽에는 상당히 안 좋아졌다. 사실은 시장이 그런 식으로 자원 배분을 그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선 그렇게 생산성이 높지가 않고 그래서 그 급여를 높여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는 사람이 좀 덜 가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쪽 그 도시나 뭐 혹은 저 제조업이나 이런 네. 쪽에서 좀 더 여력이 있는 쪽 이런 쪽은 사실은 사람이 좀 더 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분배가 되는데 물론 이제 국토 균형 개발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 다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 국토가 작다 보니까 지역별보다는 사실은 업종별 어떤 차등 지급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어떤 ICT나 뭐 이런 데 잘 나가는 쪽은 좀 더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쪽은 좀 덜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노동 공급 자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쪽은 별로 못 받으니까 나는 좀 더 배우더라도 좀 더 비싼 쪽으로 가겠다. 이러다 보면은 전체적인 그 노동 공급 구조가 좀 더 나은 쪽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결국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올렸을 때 얼마큼의 실업이 발생하느냐. 이거는 줄어들 수 있다는 그 구조를 조정함에 따라서 조금 그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예. 구조를 바꿔서 개선을 그러니까 한다. 차등 지급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력이 있는 데서는 좀 더 올리고 여력이 없는 데는 좀 덜 올린다든지 그렇다면은 결국 여력이 있는 데서야 최저임금 올라가도 굳이 해고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차등 적용으로 이런 일자리 감소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제 생각에는 그것도 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김현석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금 한경련에서는 30만 개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데 또 중소기업 중앙에서는 56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발표를 했어요. 어쨌든 많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뭐 공통적인 이건 아주 의견입니다. 산수죠.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인데 자 지급 여력이 한계 상황에 있는 주로 이제 왜냐면 대기업들이 이미 최저임금 이상을 대부분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지급 여력이 더 추가 지급 여력이 없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에게 최저임금 올리면 그 올린 만큼 고용을 감소시켜야 된다고는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산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자리의 질이 나빠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 일자리를 쪼개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15시간 이상 일을 하게 되면 우리 주휴수당이라 그러죠. 일주일 하루 정도를 유급휴일 부여를 하게 쉬지만 됩니다. 돈을 줘야 되는 일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거죠. 오르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쪼개서 14시간이나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러면 이런 15시간 미만이 되면은 주휴수당 혜택을 못 받게 되고 질이 나쁜 일자리, 최저임금을 맞춰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리고 겉으로 보면 통계상으로 고용은 뭐 줄지 않았을지 몰라도 실제로 일자리 질은 나빠지는 거. 그래서 저도 여차례 이야기했지만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수준에 결국 우리도 보면 처음에 2018년, 2019년에 16.4%, 10.9% 올렸지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2%, 1%에 들어 급격하게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를 7%대로 꾸준하게 올린 것보다는 훨씬 초기 2년 동안에 부작용이 더 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 혹은 특히 이제 어떤 그 고용주들의 지불 여력을
직업 여력을 감안해서 점진적인 인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24% 인상안을 들고 나왔으니까 저도 뭐 적정 수준의 인상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네. 너무 이렇게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니까 그것은 좀 맞지 않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너무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 결국 양과 질이 모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 해주신 거거든요. 뭐 2018년, 19년 16.4, 10.9 이렇게 올리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근로 시간이 유의미하게 줄고 있다는 것은 뭐 확인된 사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종사상 지위에 봤을 때 자영업이 있는 고용업자들이 자영업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이 고용원을 줄이고 나홀로 자영업자로 이렇게 돌아선 뭐 이 데이터에도 나와 있는 만큼 상당 부분 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재정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이라 해가지고 15만 원, 13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18년, 19년에 지급을 했고 올해는 이제 5만 원 정도 지금 재정이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구조이거든요. 근데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임금 체계를 넥슨이나 예를 들어서 넥슨에 작년에 이제 800만 원 올리고 크래프톤이 2천만 원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SK 하이닉스 문제 생기면서 삼성전자가 7.5% 올려준다 그랬고 SK 하이닉스는 9.5%를 올렸어요. 자, 이 노동자들은 임금이 시장이 그렇게 완전하게 좋고 잘 가면 이 노동자들은 임금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거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빈곤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내셔널 미니멈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격차가 커가지고 과연 한국의 성장 동력이 생길 수 있냐.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 2천만 명 중에서 1,300만이 30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알아서 잘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위임금에 최저임금이 수렴돼야 되는데 거꾸로 최저임금의 중위임금이 따라 올라오고 있어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상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상생의 메시지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또 그 재하청 되는 구조 3차 밴드, 4차 밴드 내려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구조와 관련해서 그림을 짜지 않고 시장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은 정말 임금 격차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자산 격차까지 늘어나가지고 한국 사회 경제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사회 네. 안전망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극격하게 인상시키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좀 좋아질 것이고 경제 성장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정이 역할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일정 부분의 안정적인 최저임금 인상 이거는 대단히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화를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고 이게 헌법적 권리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뭐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게 최저임금을 올리니까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건 노동자에게도 굉장히 큰 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적정선을 어디서 찾느냐가 참 중요한데 그 적정선을 찾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매년 최저임금위원회 그리고 최저임금 얘기를 저희가 매년 이 시기쯤에 하고 있는데 이제 구조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근로자위원이 9명이고 그다음에 사용자위원이 9명이고 공익위원이 9명인데 워낙 입장이 이제 격렬하게 갈려 있다 보니까 결국은 공익위원이 모든 걸 결정하는 뭐 상황처럼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는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인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좀 바꿔야 된다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시스템으로 좀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십니까? 그 시스템이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 해법을 찾는 것이 과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리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결과가 그거인 것 같거든요. 사용자하고 노동자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어떤 중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결국 거기서 토론이 안 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들 요새 특히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서 상당히 좀 갈등이 심하고 잘 소통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이제 제가 다른 한편에서 보면 사용자들이 이런 데까지 온 하나의 이유를 제공했다는 것이 사용자들이 그동안 이윤이 남아도 공개도 안 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노동자들이 못 믿게 됐지 않았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로가 좀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해결이 되지. 지금 여기서 뭐 9명, 뭐 몇 명 이걸 갖다 그 구조 바꾸는 거 가지고는 별로 새로운 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이 협상에 임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가는지 서로가 상생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 가지고 좀 더 진실되게
뭐 좀 추상적인 얘기가 돼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이 위원회 구조 바꾸는 거는 그렇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저로서는. 사실 뭐 근로자 쪽과 이 노동계 측의 인원을 다르게 둘 수는 없거든요. 결국은 같게 둔 상태에서 뭔가를 바꾸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뭐 해답이 좀 있을까요? 지금 1988년부터 시작해서 32번 해가지고 그중에서 합의 본 경우는 8번이고 24번은 한쪽이 박차고 나갔죠. 네. 조금 인상률 높으면 경영회가 박차고 나오고 낮으면 또 노동계가 박차고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했는데 공익위원들하고는 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부가 만드는 개편안을 보면 뭐 이걸 또 구간 획정위원회하고 뭐 결정위원회 뭐 나눈다고 그러는데 네네. 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럴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결국은 그 나라 그 어떤 대통령 임기 동안의 경제 총체적인 성과는 그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도 그 경제적 성과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저는 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례가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에는 물론 노사 대표가 있고 그래서 의견을 다 종합하되 결국은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거를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결국은 노사간에 힘 기울이고 해가지고 어느 쪽 이기면 뭐 완성이 되고 이런 구조보다는 예측 가능한 공식을 하나 만들어라는 거죠. 이를테면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상승률, 네네. 뭐 전년도 뭐 산업 뭐 임금 상승률 그런 걸 해가지고 공식을 하나 뭐 법률이라든지 뭐 만들어 놓고 그럼 너무 또 공식대로 가는 거 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2%라든지 조금 이렇게 룸을 둬가지고 네. 노동계 뭐 사회각계 그 위원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보고 노동부 장관 그럼 노동부 장관이라고 하는 건 정부죠. 그리고 대통령인데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여기 공식보다는 올해는 경제 상황이 뭐 좀 호황이니까 조금 더 줘야 되겠다. 아니면 뭐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조금 덜 줘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규조 그런 것들이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이왕 정부가 자꾸 위원회 만들어 어차피 결국은 나중에 정부가 결정하는 건데 자꾸 일만 복잡하고 이게 사회적 갈등만 키울 것이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노사 대표는 의견을 개진하는 물론 성실하게 개진해야 되겠지만 네. 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그 심플한 구조를 만들고 그것도 예측 가능하게 공식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제안입니다. 네, 아마 매년 시한을 좀 넘기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대체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 그래서 국회가 하는 방 미국 같은 경우 의회가 결정하는 방식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노사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하는 게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문가를 하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결정하는 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대체로 다 정부의 의견내로 되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대단히 크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결정이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자영업 비율이 우리가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24.4%인데 이 제도 처음 도입할 때 자영업자 비율이 40.1%였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자영업이 지금 현재 650만 명 정도 자영업이 되고 노동자가 2천만 명 정도 되는 이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려 하다 보니까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는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가 하든 정부가 하든 전문가 그룹 위원회가 하든 결정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불가피한 거고 정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잘못 올려가지고 노동자들이 또는 자영업자들이 들고 일어나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위원회 방식으로 책임을 상당 부분 넘긴 부분이거든요. 그건 저는 내용 안에 들어와서 결국은 보면은 이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 플러스 지금 산입 범위와 관련해서는 저는 대단히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소위 조금 더 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데들의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없어진 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빨리 정리해야 된다. 두 번째로 주유수당과 관련해서 정리했었어야 된다. 사실은 네. 최저임금 1만 원 논의하면서 주유수당 청년 유니언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금 주유수당 그러니까 막 쪼개기 알바가 성행하고 있고 전체의 77%가 주유수당을 못 받는 이런 구도에서 주유수당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과 관련 일정 부분은 상당 기간 자영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하면서 독일 같은 데도 시간 단축분 임금 감소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책임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서로 토대를 좀 맞춰가는 그 안정적인 구조 갈 때까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내용적인 어떻든 간에 개선이 훨씬 더 시급한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올해도 힘든 부침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이인호 교수, 김연학 교수, 정영권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스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